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세기에 던졌던 한 문장이 여전히 삶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린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번아웃이라는 말을 오늘날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관계 속에서도 지쳐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소진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 사이를 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결핍의 고통에 시달리고 얻고 난 뒤에는 곧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고통과 결핍, 만족과 권태 사이를 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표정,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핍과 불안이 자리합니다. 시험 준비에 지친 학생, 성과 압박에 눌린 직장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청년. 모두가 고통과 결핍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에서 하려는 것은 단순한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린다라는 명제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이 명제가 현대 사회, 특히 번아웃이라는 현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 세 단계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자기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그리고 세계는 맹목적인 의지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바로 고통의 철학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먼저 세계는 표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단순한 객관적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속에서 구성된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맹목적인 의지, 끊임없이 욕망하는 힘입니다. 의지는 이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 없는 갈망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사랑을 찾고 지루하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른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통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순히 절망만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동시에 해방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의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예술, 철학, 그리고 연민을 통해 잠시라도 고통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욕망에서 해방시킵니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의 흐름 속에 머뭅니다. 철학적 사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를 넘어선 세계를 엿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인간성을 경험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철학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번아웃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제 철학을 입증하는가? 그 답을 보기 위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장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의 철학을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현대 사회의 번아웃은 제가 말한 의지의 구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을 봅시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성과를 내야만 승진할 수 있고 승진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핍의 고통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승진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곧 또 다른 결핍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책임, 더 큰 스트레스, 그리고 권태. 결국 그는 지쳐버리고 번아웃에 빠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입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몇 년을 소비합니다. 자격증, 토익 점수, 인턴 경험.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워도 또 다른 조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결핍의 굴레 속에 살고 합격을 얻는 순간 잠시 기뻐하지만 곧 새로운 불안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곧 고통을 동반합니다. 상대의 무관심, 이별의 두려움, 끝없는 비교. 사랑이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우리는 권태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랑을 포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끝없이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이것 또한 고통과 결핍 사이의 흔들림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은 모두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결핍 속에 있고 얻고 나면 권태와 새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번아웃의 본질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삶의 구조적 피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새로운 태도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끝없는 욕망의 사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번아웃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 고통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욕망을 절제하라. 의지는 끝없는 갈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교, 과도한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십시오. 욕망을 줄일 때 결핍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둘째, 예술과 사유에 몰입하라. 음악, 문학, 철학은 우리를 의지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예술을 경험하고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셋째, 연민을 실천하라.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를 돕는 순간 우리는 자기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자원봉사, 작은 친절, 배려.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인간으로 만듭니다. 넷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인정할 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삶의 리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 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평생 사유하며 제시한 해답입니다. 현대인의 번아웃은 단순히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린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절망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다르게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진실의 진단이며 동시에 새로운 태도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번아웃 또한 단순한 소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이미 여러분께 삶이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진실 위에서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반복된 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다른 측면들을 함께 탐구합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을 단지 피해야 할 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을 사유의 불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보다 고통 속에서 더 깊이 성찰합니다.
철학은 언제나 상처와 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불안정한 건강과 고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저를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자기 삶을 진지하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봅시다. 한 청년이 창업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지만 그 순간 그는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낳는 토양이 됩니다. 결핍은 단순히 부족함이 아닙니다. 결핍은 인간이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인간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로 산다면 왜 시를 쓰고, 왜 그림을 그리고 왜 음악을 만들겠습니까? 결핍이 우리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가난했던 시대의 예술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 고흐는 끝없는 결핍과 불안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을 보지 못했지만 그 결핍이 그에게 강렬한 색채와 붓질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음악, 글쓰기, 영상 창작에 몰두합니다. 결핍이야말로 창조의 불씨가 됩니다. 저는 인간을 의지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느끼지만 동시에 욕망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동물은 단순히 욕망을 따르지만 인간은 자기 욕망을 비추는 거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은 자주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선택을 미리 예측하고 소비 광고가 욕망을 조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자각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자유란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았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외부의 인정과 비교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존재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에 시달리지만 어떤 이는 그 고독 속에서 자유를 만납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연민을 도덕의 기초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이유는 단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본질을 공유한다는 인간적 직관 때문입니다. 연민은 고통의 철학을 극복하는 유일한 사회적 힘입니다. 대중은 저를 너무 심각한 철학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러니와 유머를 철학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웃으며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웃음은 고통을 가볍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양한 코미디나 여러가지 시사, 문화 등의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소재로 삼아 웃음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웃음은 고통을 없애지 않지만 고통을 다른 리듬으로 전환시킵니다. 인간은 고통과 결핍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자체를 예술처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을 작품으로 보십시오. 실패와 결핍은 작품의 붓질이고 고통은 작품의 색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불완전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은 적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결핍은 모자람이 아니라 창조의 동력입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조차 긍정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의 작품처럼 빚어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남기고 싶은 새로운 시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통을 창조와 성찰의 불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지 인간의 내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소유와 종교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 영역에서 고통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면에서 인간은 더 큰 짐을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배고픔과 상처를 겪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기억하고 미래까지 두려워합니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더 깊어집니다. 저는 개와 고양이가 무심히 햇볕 아래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들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낮잠조차도 죄책감과 불안으로 채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되는가?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연은 고통을 주지만 인간의 의식은 그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숲을 거닐고 강을 바라볼 때 인간은 의지의 사슬에서 잠시 해방됩니다. 자연의 무심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고통은 우주의 전체 속에서 작은 파동일 뿐이다. 시간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에 쫓깁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합니다. 현재는 그저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권태를 인간의 본질적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결핍 때문에 고통받고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에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만족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몇 분마다 화면을 확인하는 것도 이 권태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권태를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너의 삶이 욕망의 쳇바퀴에 갇혀 있다는 경고입니다. 권태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의 원천입니다. 고슴도치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듯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고 멀어지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질투, 경쟁심, 비교.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미세한 고통입니다. 친구가 더 잘 나가면 마음이 쓰라리고 동료가 승진하면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인간은 타인 속에서 기쁨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타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 역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관계 자체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돈, 명예, 지위.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소유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욕망을 부추길 뿐입니다. 인간은 소유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은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소유는 잠시의 안도감을 줄 뿐 곧 새로운 불안을 낳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자유는 존재 자체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서 삶의 가치가 나옵니다. 명예나 재산이 사라져도 자기 내면이 단단하다면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유의 착각을 넘어 존재의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신은 인간의 고통을 달래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를 맹목적인 의지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의 질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욕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위안을 완전히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하던 역할을 철학과 예술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인간에게 초월의 순간을 주고 철학은 삶을 이해하게 하며 연민은 인간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신은 없을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안에서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지만 대신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찾습니다. 명상, 심리학, 공동체적 의식.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고통을 넘어 초월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을 새로운 영역에서 보았습니다. 자연의 무심함, 시간의 흐름, 인간관계의 불완전함, 소유의 착각, 종교와 초월의 문제.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드러내지만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실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무심함 속에서 자유를 배우고 시간의 권태 속에서 질문을 던지며 인간관계의 불완전함 속에서 연민을 키우고 소유를 넘어 존재를 세우며 신 없는 세계에서 초월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결핍, 번아웃, 욕망과 예술, 자연과 종교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여전히 다른 얼굴의 고통과 위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5가지 주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꿈, 언어, 유머, 문명,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5가지는 인간이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잠 속의 꿈만이 아니라 낮의 환상과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은 환상을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불안 속에서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자신이 왕이라고 상상합니다. 성인은 부자가 된 미래, 이상적인 연애,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때로는 더 큰 좌절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상은 우리를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예술이 우리를 해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 음악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숨을 고를 시간을 줍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고통을 견디는 은밀한 방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합니다. 언어는 고통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말할 때 그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문학과 철학은 고통을 언어로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에게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언어는 고통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부족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찌르는 창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댓글 문화, 온라인 혐오 발언은 언어가 얼마나 쉽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언어를 신중히 사용하라. 언어는 고통을 줄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깊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고통 앞에서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야말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삶의 아이러니와 유머의 힘을 중요시했습니다. 고통을 심각하게만 바라보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다른 리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예능과 코미디, 패러디 등 여러 방법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은 자기 현실의 고통을 농담으로 바꾸고 그것을 함께 웃음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웃음은 고통을 다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유머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너무 가까이 붙잡지 말고 한 발 떨어져 웃어보십시오. 그 순간 인간은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고통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른 교통, 더 좋은 의료, 더 풍요로운 음식, 더 편리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고통을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듭니다. 늘 비교당하고 늘 평가받고 늘 새로운 정보에 휩싸입니다. 의료의 발달은 수명을 늘렸지만 동시에 더 긴 노년의 고독과 병을 동반했습니다. 풍요로운 소비 사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주었지만 선택의 과잉과 불안을 키웠습니다. 문명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고통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문명을 무조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고통을 줄이는 도구일 뿐이지 고통을 소멸시키는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삶의 끝자락, 노년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리던 존재가 마침내 안식을 얻는 순간입니다. 노년은 고통이 많은 시기입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친구는 떠나가고 젊음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노년은 동시에 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결핍과 욕망에 휘둘렸지만 나이 든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더 큰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살게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진지하게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 언어와 침묵, 유머와 아이러니, 문명과 문화, 노년과 죽음을 통해 고통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결코 한 가지 얼굴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 달라지고, 언어 속에서 변형되고, 웃음 속에서 가벼워지고, 문명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며 죽음을 통해 마침내 종결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견뎌내며 때로는 초월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찰하고 웃고 창조하고 마침내 삶을 긍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진실은 단지 개인의 내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와 제도, 도시와 환경, 예술과 창조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육, 노동, 도시의 소음, 창조적 고독,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라는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교육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경쟁과 비교의 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시험과 스펙 경쟁에 시달립니다. 지식은 자기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더 이상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결핍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고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는 배움은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불안과 경쟁의 압박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점수와 비교에 머무를 때 헛될 뿐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묻는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두 얼굴을 지닙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신격화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명제가 인간을 옥죄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존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 단지 생존의 수단 혹은 끝없는 경쟁의 장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 번아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이 인간성을 빼앗아버린 현실의 증거입니다. 한 직장인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성실히 일하지만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노동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삶을 고갈시키는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노동의 비극입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살아야 하지만 노동 때문에 인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시의 소음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났으나 문명의 발전은 인간을 시멘트와 소음 속에 가두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광고판의 불빛, 스마트폰 알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도시는 고통을 줄이려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통을 낳습니다. 과밀한 공간, 끝없는 경쟁, 익명 속의 외로움. 인간은 서로 가까이 있지만 정작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단순한 물리적 불편이 아니라 정신을 소모시키는 압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때때로 도시를 떠나 숲으로,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침묵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오로지 파괴만을 낳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와 철학자는 고통 속에서 작품을 빚어냅니다. 반 고흐의 그림, 베토벤의 음악, 그리고 저의 철학 역시 고독과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조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야 하고 그것은 언제나 불안과 저항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와 철학자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고독 속에서 자기 사유를 깊게 파고듭니다. 그 고독이야말로 창조의 토양입니다. 그러나 창조적 고독은 단순히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사유에 잠기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 삶을 작품으로 빚어내는 창조자가 됩니다. 고통은 그 작품의 붓질이자 색채입니다. 저는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에 빠집니다. 행복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오히려 불행해지고 소유를 늘리려다 오히려 결핍이 커집니다. 이것이 삶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러니는 인간이 진리를 단순히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삶은 모순적이고 복잡하며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주는 요소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창조하며 결국 인간으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교육과 노동, 도시와 소음, 창조적 고독,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 속에서 고통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창조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이러니이며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기억과 망각, 자연스러움과 인위성, 여행과 낯섦, 우연과 필연, 그리고 자기기만과 진실이라는 5개의 거울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기억은 동시에 인간을 괴롭힙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후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현재를 오염시킵니다. 동물은 고통을 금세 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이 깊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을 끝없이 다시 살아냅니다. 그렇다고 망각이 항상 해답일까요? 망각은 해방을 주지만 동시에 교훈을 지우기도 합니다. 지나간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면 고통스럽고 너무 쉽게 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고통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기억에만 묶이지 말고 망각이 주는 가벼움도 누리십시오.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야말로 인간이 더 자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면서 점점 자연에서 멀어졌습니다. 법, 제도, 규칙, 사회적 기대. 그것들은 질서를 주지만 동시에 인간을 인위적인 굴레 속에 가둡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인위적 구조에 맞추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삶.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충돌합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걷고 햇볕을 쬐고 호흡을 의식하십시오. 사회가 요구하는 인위적 기준만을 따라 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제도 속의 톱니의 바퀴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낯선 세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저는 방랑을 사랑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다른 땅을 걸을 때 낯선 언어와 풍경은 나를 흔들고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행은 가장 단순한 오락이자 즐길 거리인 동시에 고통의 구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에 갇혀 있지만 낯선 땅에 서면 그 고통조차 상대화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혹은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익숙한 굴레를 벗어날 때 우리는 자기 삶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따라옵니다. 다만 여행은 우리에게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낯설매의 철학적 의미입니다. 인간은 삶을 계획하고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사고, 예기치 못한 기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필연을 믿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불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삶은 우연과 필연의 긴장 속에서 흘러갑니다. 고통은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필연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연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을 받아들이는 용기, 필연을 직시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나 불운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동시에 반복되는 필연을 직면할 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견딜 수 없는 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기만을 통해 고통을 잠시 덮지만 결국 더 깊은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이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거짓말,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존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기만을 자각하는 힘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인간은 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기억과 망각, 자연스러움과 인위성, 여행과 낯선, 우연과 필연, 자기 기만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그림자, 제도의 압박, 낯선 세계의 도전, 우연의 불확실성, 그리고 자기 기만의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직시할 때 인간은 더 강해집니다. 기억 속에서 교훈을 얻고 망각 속에서 가벼움을 배우며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고 여행 속에서 시야를 넓히며 우연을 받아들이고 자기 기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성찰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주는 힘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아직도 더 많은 지평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육체와 질병, 음악과 침묵, 동양 사상, 과학과 기술,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5개의 창을 통해 새로운 사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육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의식도 흔들립니다.
저는 평생 병약한 몸을 지녔습니다. 두통과 소화불량, 신경쇠약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삶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면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질병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을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질병은 중요한 철학적 물음입니다.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질병은 잔혹하지만 인간을 더 진실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음악을 예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인간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문학은 세계를 표상으로 보여주지만 음악은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 자체를 들려줍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의지의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울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침묵을 사랑했습니다. 음악이 고통을 해방시킨다면 침묵은 고통을 가라앉힙니다. 소음에 찌든 도시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때 인간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음악과 침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인간에게는 음악의 울림과 침묵의 깊이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철학은 종종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힌두 사상과 비교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 끝없는 욕망과 고통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고사상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동양의 종교이자 사상인 불교는 욕망을 내려놓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저는 의지의 맹목성을 강조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술과 연민 속에서 보았습니다. 비록 해석은 다르지만 인간의 고통을 직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명상, 선, 육가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고통을 다루려는 보편적 시도입니다. 저는 서양 철학자였지만 동양 사상 속에서도 제 철학의 공명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듯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 고통을 줄이려 했습니다. 더 나은 의학, 더 빠른 교통,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는 기계들. 그러나 기술은 고통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연결했지만 동시에 비교와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노동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체성을 흔듭니다. 과학은 질병을 치료했지만 더 오래 사는 삶의 고독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결코 고통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도 더 예속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큰 고통 속에 살 것입니까? 기후위기 기술의 지배, 경쟁의 격화. 미래 세대가 마주할 세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예술과 철학, 새로운 연민과 공동체를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는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남긴 지혜와 성찰은 미래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성찰의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미래 세대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질병, 음악과 침묵, 동양 사상, 과학과 기술, 미래 세대라는 5개의 거울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음악의 울림과 침묵의 고요로, 동양 사상의 가르침으로, 기술의 진보로, 미래 세대의 불안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고통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예술과 철학, 연민과 지혜로 전환하려 합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철학을 세우고 예술을 만들고 공동체를 일구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저주이자 동시에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존재를 괴롭히는 수많은 얼굴의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권력과 명예, 사랑과 성, 불안과 기대, 대중과 유행, 그리고 삶의 단순성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는 늘 인간의 강력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좇는 삶은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그는 곧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에 시달립니다. 권력은 적을 만들고 명예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결국 권력과 명예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고통의 불씨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은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명예의 형식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더 많은 팔로워와 좋아요를 얻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숫자에 집착할수록 더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명예의 달콤함 뒤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사랑과 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종족 보존이라는 본능적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이상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환상은 깨지고 권태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성적 욕망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곧 다시 결핍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인간에게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완전해지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을 단순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고통을 직시할 때 인간은 자기 욕망의 본질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지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도 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통을 겪습니다. 직장인은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불안에 잠 못 듭니다. 청년은 아직 만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걱정합니다. 이처럼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을 직시할 수는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의식이 미래를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불안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중은 인간을 더 큰 착각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좇으며 자신이 시대와 어울린다고 느끼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와 유행은 인간을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새로운 옷, 최신 휴대폰, 유행하는 취향. 이것들을 갖지 못하면 뒤처진 것처럼 느끼고 따라잡으면 곧 새로운 유행이 나타납니다. 결국 유행은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자극합니다. 저는 군중의 박수보다 고독 속의 사유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쉽게 열광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인정은 더덥고 유행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진정한 삶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욕망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단순한 삶이란 욕망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많은 재산이 없어도 화려한 명예가 없어도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평온을 누립니다. 오늘날 미니멀리즘이라 불리는 생활 방식은 사실 오래된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많은 책을 읽고 썼지만 동시에 단순한 산책과 음악 감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구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단순성은 결핍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적극적 선택입니다. 권력과 명예, 사랑과 성, 불안과 기대, 대중과 유행, 삶의 단순성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고통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권력의 불안에서, 사랑의 번민에서, 미래의 불안에서, 군중의 착각에서, 복잡한 욕망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덧없음을 깨닫고 사랑의 고통을 성찰로 바꾸며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유행 대신 자기 리듬을 찾고 단순한 삶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또 하나의 철학적 요청입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단순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유년기와 성장, 희망과 절망, 우정과 배신, 예술가의 책임,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고통을 다시 사유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성인이 되어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유년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과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인간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버림받은 경험, 부모의 기대, 친구와의 갈등은 평생 인간의 성격과 불안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년기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욕망과 고통의 구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놀이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인간은 점점 사회의 규칙과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본격적으로 무게를 드러냅니다. 성장의 고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유년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성찰할 때 인간은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곧 절망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믿으며 현재의 고통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무너지면 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성공을 꿈꾸는 청년. 그들은 희망을 붙잡지만 동시에 그 희망 때문에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 또한 커집니다. 그러나 절망이 반드시 파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절망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현재를 직시하게 됩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하지만 절망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과 절망 모두가 인간을 고통 속에서 성숙하게 하는 양면의 힘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원합니다. 우정은 인간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정은 배신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친구의 무관심, 질투, 이기심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고통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정 속의 기쁨이 배신의 고통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완벽한 우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더라도 그 속에서 인간은 연민과 이해를 배웁니다. 배신조차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예술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술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예술가는 자기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고통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화가는 시대의 불안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가는 인간의 보편적 고통을 선율로 담습니다. 문학가는 개인의 상처를 글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독자 모두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예술은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언어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술가에게 큰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끊임없이 자기 상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고통은 예술가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을 위로하는 역설적인 책임을 지닙니다. 인류는 문명과 과학을 통해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진, 홍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여전히 무력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었고 인간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배웠습니다. 무력함은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기대고 연민을 키우게 만듭니다. 자연의 무력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무력함 속에서도 인간은 협력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가 남긴 철학적 교훈입니다. 유년기의 상처와 성장, 희망과 절망, 우정과 배신, 예술가의 책임, 자연재해 앞의 무력함을 통해 고통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다른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예술을 통해 위로를 나누게 하고 자연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고 희망과 절망을 넘나들며 우정과 배신을 경험하고 예술과 연대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또 하나의 철학적 성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미 많은 고통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새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언론과 진실, 여성과 젠더, 여가와 무의, 역사와 반복, 그리고 자기 초월이라는 주제를 통해 또 다른 깊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원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언제나 모순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드러내야 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욕망과 권력의 압력에 휘둘립니다. 정보의 과잉 속에서 인간은 진실을 더 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끊임없이 뉴스와 소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자극적인 소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더 크게 미혹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입니다. 무지가 아니라 과잉된 정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군중이 원하는 자극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뉴스의 흐름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차라리 침묵 속에서 진실을 곱씹는 편이 낫습니다. 진실은 떠들썩한 곳이 아니라 고독한 성찰 속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의 고통은 성별의 차원에서도 다르게 드러납니다. 여성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제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철학자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별의 고정된 역할은 인간 존재에 불필요한 무게를 얹습니다. 여성에게 강요된 희생, 남성에게 강요된 경쟁심은 모두 고통의 다른 얼굴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별의 굴레를 넘어설 때 가능합니다. 남성도 연약할 수 있고 여성도 당당히 자기 의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젠더의 역할은 본질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굴레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평등을 향한 투쟁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철학적 요청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재 그대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럴 때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무의의 시간, 여가의 시간은 결핍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휴식을 취하면서조차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진정한 쉼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무의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순간,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무의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무의는 허무가 아니라 의지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경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 탐욕, 착취, 배신. 이것은 시대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교훈을 잊고 다시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형태의 영원 외교와도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인류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쟁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역사는 인간이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지 다른 얼굴로 되풀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반복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반복 속에서 인간은 조금씩이라도 나아갑니다. 고통은 되풀이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연민과 협력의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고통 속에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초월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 속에서, 철학 속에서, 연민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극복하는 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한 예술가가 자기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할 때 그는 자기 고통을 초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그는 자기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 초월은 인간이 단순히 욕망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을 더 깊은 의미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초월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친절, 짧은 사유, 순간의 음악적 몰입. 이 모든 것이 자기 초월의 단편입니다. 인간은 그 순간 잠시나마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 더 넓은 존재가 됩니다. 언론과 진실, 여성과 젠더, 여가와 무의, 역사와 반복, 자기 초월이라는 5개의 거울 속에서 고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단지 개인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역사, 성별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무의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은 길을 찾습니다. 정보의 소음을 넘어 고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성별의 굴레를 넘어 자유를 모색하며 무의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역사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며 자기 초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일상 속 사소한 장면에서도 세대의 시선에서도 인간이 남기려는 흔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은 식사와 욕망, 여행하지 않는 삶, 침묵과 고독의 차이, 유산과 기억, 아이와 노인의 시선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또 다른 철학적 사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과 생물에게 식사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지만 동시에 끝없는 욕망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삶은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명제가 가장 단순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인간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습니다. 한국의 밥상, 유럽의 만찬, 인도의 향신료. 각각은 고통 속에서 나눈 위로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한 끼 식사는 결핍의 해소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 위안의 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는 의지의 굴레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지만 동시에 인간이 고통을 나누며 견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식탁은 욕망과 위로가 교차하는 철학적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고통을 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은 대부분의 삶을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매일 같은 거리, 같은 집, 같은 일상. 이 정착은 때로는 권태와 무력감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정과 위안을 줍니다. 정착의 삶은 고통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 속에서 권태라는 고통을 더 선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리듬을 찾고 자기만의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떠도는 것만이 자유는 아닙니다. 정착 속에서도 고통을 성찰하며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방랑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정착 속에서 배우는 지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착은 고통을 없애지 않지만 고통을 견디는 또 다른 방식을 제공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같지 않습니다. 고독은 타인과 떨어진 상태입니다. 침묵은 소리와 자극이 멈춘 상태입니다.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침묵 속에서 자기 내면의 울림을 듣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소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음악, 광고, 대화, 알람. 침묵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침묵은 인간에게 필수적입니다. 침묵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욕망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존재 그 자체를 느낍니다. 고독은 인간을 때로는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은 인간을 때로는 불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평온을 회복시킵니다. 고독과 침묵은 고통을 직시하고 견디게 하는 두 개의 다른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책을 쓰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자식을 남기거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은 덧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위대한 제국도 무너지고 화려한 이름도 사라집니다. 인간이 남긴 것은 잠시 후대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우주의 무심한 흐름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을 직시할 때 인간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무에 빠지거나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거나. 저는 후자를 택하라고 권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욕망은 끝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순간을 진실하게 사는 삶은 비록 기록되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합니다. 기억되는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세대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는 세상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는 욕망의 구조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좌절에도 크게 울부짖습니다. 아이에게 삶은 신기함과 고통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연속입니다. 노인은 반대로 세상을 오래 바라본 자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고독은 짙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이와 달리 고통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히려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아이와 노인은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새로움 속에서 울고 웃고 다른 하나는 익숙함 속에서 담담히 미소 짓습니다. 두 시선은 다르지만 모두 인간 존재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시작과 끝에서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사와 욕망, 정착의 삶, 침묵과 고독, 유산과 기억, 아이와 노인의 시선 속에서 고통을 다시 보았습니다. 고통은 매일의 식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세대의 교차 속에서, 우리가 남기려는 흔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찾고 침묵 속에서 평온을 배우며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과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인간은 의미를 만들고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을 잇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철학적 메시지입니다.